안녕하세요.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여러분. 이 지식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깊이 뿌리내린 통념 중 하나를 뒤집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진실이지만 인류 창의성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매혹적인 비밀을 품고 있죠. 여러분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할 발견을 기대해 주세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세계 최초의 근대 소설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주저없이 서양 문화의 주춧돌 같은 기념비적인 작품을 떠올릴 겁니다. 아마도 거인이라고 믿는 풍차와 싸웠던 라만차의 한 고귀한 기사를 생각하시겠죠? 매우 논리적이고 널리 퍼진 답변입니다. 하지만 그 답변이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600년 이상 틀렸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서양이 수세기 동안 도달하지 못했을 심리적 복잡성을 가진 진정한 최초의 소설이 스페인이 아니라 11세기 먼 일본에서 탄생했다면요? 이것이 바로 겐지 모노가타리의 비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하나의 캔버스, 제가 들려드리는 아이디어와 분위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주세요. 항상 정확하거나 문자적인 표현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시각적 동반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시간 여행을 해야 합니다. 유럽 르네상스 시대가 아니라 훨씬 더 이전으로 1008년경 현재의 교토인 헤이안쿄, 핑안징, 황궁으로 말이죠. 유럽에서 돌로 된 성을 짓고 수도승들이 라틴어 종교 서적을 필사하던 시절,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세련된 문화가 꽃피고 있었습니다. 헤이안 궁정의 삶은 그 자체로 예술이었습니다. 서예와 시부터 향을 섞고 기모노에 여러 겹 실크 색상을 조합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세련된 미학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소통은 직접적이지 않고 미묘한 시와 은유적인 암시를 통해 이루어졌죠. 외모와 숨겨진 감정의 세계였습니다. 이렇듯 극도로 섬세한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무라사키 시키부 지시부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한 궁정 여인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영웅과 신들의 서사시도, 성인의 삶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죠. 빛나는 허구의 왕자, 겐지, 광웬시 두의 연애사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겐지 모노가타리, 즉 겐지 이야기입니다. 53개의 장과 1000페이지가 넘고 수백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거대한 작품이죠. 하지만 그 규모 때문에 최초의 소설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를 최초의 소설로 정의하는 것은 인물들의 내면 세계에 대한 혁명적인 접근 방식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현대의 소설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줄거리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인공의 발전입니다. 인물의 생각, 모순,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에 대한 탐구죠. 깊은 심리 묘사가 소설을 구분짓는 요소이고 겐지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겐지 왕자는 전형적인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복합적이고 카리스마 있으며 재능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깊이 우울하고 충동적이며 관계에서 종종 잔혹한 모습을 보입니다. 무라사키 시키부는 그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그의 마음속으로 깊이 인도하여 그의 동기, 후회, 그리고 이상화된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보여줍니다. 이는 세계 문학에서 급진적으로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북유럽 사가가 전사의 위협을 노래하고 유럽의 서사시가 영웅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출 때 무라사키 시키부는 인간 마음의 미묘한 그림자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대규모 전투보다는 그리움이 담긴 눈빛이나 답장 없는 편지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의 근본적인 미학적, 철학적 개념인 모노노와레, 우노아이레로 가득합니다. 번역하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만물의 덧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부드러운 슬픔 또는 애수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결국 사라질 운명이라는 자각이죠. 가을의 정서와도 같습니다. 이 감정, 모노노와레는 소설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시간과 겐지의 삶의 흐름을 나타내는 계절의 덧없는 아름다움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잃어버린 사랑, 과거에 대한 향수, 그리고 무상함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데서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하고 시적인 세계관이죠. 이 소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감정들을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질투. 질투는 단순한 악덕으로 제시되지 않고 일부 다처제라는 시스템에 갇힌 여성 인물들을 집어삼키는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힘으로 묘사됩니다. 무라사키 시키부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공감과 통찰력으로 여성의 심리를 분석합니다. 그녀는 사랑, 원한, 불안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묘사합니다.
당시의 믿음에서 복수심에 찬 영혼들이 실제로는 질투하는 여성들의 억압된 심리의 발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본질적으로 문학적 정신 분석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11세기 유럽 문학에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명예, 충성, 전투에 관한 서사시인 롤랑의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은 용감하거나 배신적이거나 선하거나 악합니다. 그들은 겐지 이야기의 인물들처럼 풍부하고 모순적인 내면 세계를 가진 개인이 아니라 전형적인 인물들입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시 서양 문화는 외적인 행동과 인간과 신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해이안 궁정 문화는 내면의 감수성과 인간관계에 집착했습니다. 두 세계의 문학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죠. 겐지 모노가타리는 훨씬 후에야 서양에서 나타날 서사 기법들을 도입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화자가 자주 독자에게 말을 걸고 인물들의 행동에 대해 논평하며 심지어 특정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함에 대해 사과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읽는 사람과 친밀하고 현대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한 구조는 에피소드적이지만 일관성이 있습니다. 겐지의 젊은 시절부터 그의 의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따라가며 심지어 마지막 장에서는 그의 후손들의 삶까지 이어집니다. 세대를 통해 이어지는 연속성과 시간의 흐름이라는 감각은 소설이라는 장르의 또 다른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작가 자신입니다. 무라사키 시키부는 당시 세계의 대부분 작가들처럼 승려나 남성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황후의 시녀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여성적 관점은 작품 전체에 스며들어 궁정 여성들의 삶과 제약에 대한 독특한 감수성을 부여합니다. 그녀는 히라가나, 즉 여성들의 글자로 간주되던 일본 음절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한자 한지는 남성들이 작성하는 공문서나 진지한 학술 서적에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사소하게 여겨지던 이 글자가 당대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의 매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겐지 모노가타리가 세계 최초의 소설로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수세기 동안 이 작품은 일본 내부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영어로 완전히 번역되어 거의 1000년 동안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이 문학적 보석에 서양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서양 문학 전통은 독립적으로 발전하여 서사시와 기사도 로맨스에서 출발하여 17세기 마담 드 라파에트, 마담 드 라파에트, 나 18세기 리처드슨, 리차드선과 루소와 같은 작가들과 함께 심리소설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지만 훨씬 더 늦게 말이죠. 1978년작 소설 클레브 공작 부인 라 프란세스 드 클레브를 생각해 봅시다. 종종 유럽 최초의 심리소설로 인용되는 작품이죠. 의무와 열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의 내면을 분석하는 걸작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무라사키 시키부는 그와 동일한 갈등을 670년 전에 이미 탐구했습니다. 겐지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생생한 예술 작품입니다. 일본 문화에 미친 그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영어권 세계에서 셰익스피어의 영향력과 비견될 만합니다. 수많은 그림, 연극, 영화, 심지어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문화의 주춧돌로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겐지 이야기를 읽는 것은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우리와는 매우 다른 관습과 가치를 지닌 완전히 낯선 세계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지만 이 소설이 묘사하는 감정들, 사랑, 상실, 야망, 질투, 우울함은 보편적이고 시대를 초월합니다. 1000년의 역사를 넘어 우리는 겐지와 공명합니다. 이 소설은 성찰, 즉 인간 마음의 복잡성에 대한 관심이 현대의 발명품이거나 서양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인류 창의성의 근본적인 충동이며 두 번째 천년의 여명기에 일본 궁정의 한 여인의 붓끝에서 첫 번째 위대한 표현을 찾았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문학의 연대표를 재조정하도록 강요합니다. 출발점은 1605년 세르반테스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원, 소설이 영혼을 탐험하기 위해 내면으로 향한 순간은 1008년경 교토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는 일본이 소설 역사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위치를 부여하는 시각의 전환입니다. 주인공 겐지는 거의 초인적인 아름다움과 재능으로 인해 빛나는 군주, 구황유엔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무라사키 시키부의 천재성은 그 완벽한 외관에 숨겨진 균열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종종 도덕적으로 모호한 그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권력, 욕망, 그리고 우리 행동의 결과라는 주제를 탐구합니다.
자연은 소설에서 단순히 배경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폭풍은 감정적 위기를 나타낼 수 있고, 보름달은 명확함이나 그리움의 순간을 상징할 수 있으며, 벚꽃은 물론 덧없는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매우 현대적인 요소는 모호성입니다. 소설은 쉬운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인물들은 단순히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사회적 의무, 개인적인 열정, 그리고 불확실한 운명의 그물망에 얽혀있는 인간들입니다. 무라사키 시키부는 우리에게 판단이 아닌 이해를 요청합니다. 시는 모든 페이지에서 뚜렷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산문은 서정적이고 감성을 자극합니다. 종종 인물들은 31음절의 짧은 시인 와카헤이꺼를 주고받으며 소통합니다. 잘 지어진 시 한 편은 연인의 마음을 얻거나 한 사람의 섬세함과 교양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시는 마음의 언어였습니다. 이 소설은 또한 매우 귀중한 사회학적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 페이지들을 통해 우리는 헤이안 귀족 계급의 삶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통찰을 얻습니다. 그들의 의례, 신념, 의상, 건축, 그리고 놀이를 묘사하죠. 영원히 소설 속에 보존된 잃어버린 세계로 향하는 창문입니다. 여성 인물들을 생각해 봅시다. 질투심에 불타는 로쿠조 부인 류태어 유시소은 그 영혼이 경쟁자들을 괴롭히고 겐지에게 유괴되어 이상적인 아내로 교육받는 어린 무라사키 지비노정까지 각 여성은 그 시대 여성 경험의 다른 면모를 대변합니다. 그들은 비극적이고 복합적이며 기억에 남는 인물들입니다. 겐지 이야기의 에로티시즘은 섬세하고 세련됩니다. 노골적인 묘사는 거의 없습니다. 로맨스는 암시를 통해, 커튼 틈으로 보이는 기모노 소매를 통해, 편지에서 풍기는 향 냄새를 통해, 어둠 속에서 주고받는 시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지적이고 미학적인 유혹의 게임입니다. 오래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줄거리 구조는 놀랍도록 복잡합니다.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고 몇 년 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으며, 젊은 시절의 결정이 노년의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장기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 서사입니다. 이 소설은 카르마 또는 운명의 개념을 탐구합니다. 겐지는 그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고통받습니다. 그의 유배,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실, 그리고 그의 고유한 우울함은 그의 과오, 특히 아버지인 천황의 황후와의 금지된 관계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겐지의 죽음 이후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우지십첩 요츠시티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어둡고 우울해지며, 같은 여인의 사랑을 놓고 다투는 그의 후손들인 카오루슌과 니오우, 나이공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겐지의 유산이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임을 보여줍니다. 책의 결말은 갑작스럽고 수수께끼 같아서 많은 학자들이 작품이 미완성인지 아니면 무라사키 시키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했는지에 대해 논쟁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자를 궁금하게 만드는 이 열린 결말은 많은 현대소설을 연상시키는 또 다른 놀랍도록 현대적인 기법입니다. 무라사키 시키부 자신의 정체성 또한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그녀가 과부였고 강력한 후지와라, 시족, 탱 유엔시구의 반계에 속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무라사키 시키부는 그녀의 소설 속 등장인물 이름과 그녀 아버지의 식부성, 쉬부성, 직책을 합친 별칭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쇼시 황후 창지를 포함한 궁정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여겨집니다. 이야기는 당시의 TV 시리즈처럼 장짱, 별로 배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겐지 왕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편을 간절히 기다렸죠. 이러한 규모와 심리적 깊이를 가진 작품이 11세기 가부장적 사회에서 한 여성에 의해 쓰였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업적입니다. 이는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세계 문화에 대한 그들의 기여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현대 우리가 이해하는 개인이라는 개념, 즉 독특하고 가치 있는 내면 세계를 가진 존재는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통해 서서히 발전한 아이디어입니다. 겐지 모노가타리는 그 모든 진화를 건너뛰고 수세기 전에 이미 완전하게 구현된 인물들을 제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소설은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전쟁과 정치적 갈등은 그저 먼 배경일 뿐입니다. 진정한 드라마는 인물들의 마음속에서, 궁전의 개인적인 방에서, 시의 친밀함 속에서, 또는 잠 못 이루는 밤의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헤이안 궁정의 시각 미학인 미야비야, 즉 궁정의 우아함과 세련미는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아름다움은 단순히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이자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추함이나 취향의 부족은 개인적인 실패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은 무라사키 시키부의 산문에 반영됩니다. 옷, 정원, 서예, 의례에 대한 그녀의 묘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시적입니다. 독자가 인물들이 보았던 방식대로 아름다움을 보도록 만들어 독자를 그들의 감각적인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이 소설의 진정한 주인공은 겐지가 아니라 시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 시간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기억이 현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죽음과 상실이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임을 깊이 성찰합니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애가입니다. 유명한 아르헨티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졸게 루이 볼켓는 겐지 모노가타리를 처음 읽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한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하나의 문화 전체가 쓴 것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그 페이지들에서 그가 발견한 깊이와 지혜가 그러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아서 웨일리 아처 웨일리의 번역은 매우 자유롭고 양식화되었지만 이 작품을 서양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모더니스트 중 한 명인 버지니아 울프는 이 번역을 읽고 그 심리적 정교함에 매료되어 무라사키 시키부를 수세기를 초월한 동료 작가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돈키조테가 최초의 소설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아마도 역사적 유럽 중심주의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적 서사들은 유럽과 아메리카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고 종종 다른 문명들의 업적을 그림자 속에 남겨두었죠. 겐지 모노가타리의 위대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세르반테스 찰반테르의 천재성이 조금도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돈키호테는 패러디, 메타 언어의 사용, 광기와 현실에 대한 탐구와 같은 다른 이유로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둘 다 문학의 주춧돌이지만 하나는 다른 것보다 600년 일찍 세워졌습니다. 겐지 이야기의 역사는 우리에게 세계 역사에 대해 더 겸손하고 호기심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천재성이 한 문화, 한 대륙, 한 성별에만 속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주죠. 그것은 어디에서나 꽃피며 때로는 가장 위대한 예술적 혁명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와 시대에서 일어납니다. 다음에 누군가 소설의 역사를 언급할 때 이제 여러분은 공유할 비밀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과 먹, 종이를 들고 인간 정신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 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가 탐험하고 있는 지도를 그린 일본 궁정 여인의 이야기 말입니다. 소설은 삶의 거울이고 무라사키 시키부는 남자와 여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속삭임까지 비추는 거울을 처음으로 그렇게 크고 명확하며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 자신, 인간성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업적이죠. 또한 침묵과 말하지 않은 것의 사용이 매우 뛰어납니다. 소통과 감정적 긴장의 대부분은 인물들이 감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무라사키 시키부는 잠시 멈춤의 무게, 시선의 웅변, 겉보기에 단순한 시 뒤에 숨겨진 의미를 묘사하는 데 대가였습니다. 소설 속 사랑에 대한 개념은 유럽의 궁정 사랑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것은 이상화되고 플라토닉한 사랑이 아닙니다. 욕망, 집착, 고통, 그리고 종종 파괴적인 결과를 수반하는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심리적으로 복잡한 사랑의 초상화입니다. 종교와 영성, 주로 불교 또한 중심 주제입니다. 삶의 덧없음과 깨달음의 추구는 항상 존재합니다. 겐지를 포함한 많은 인물들은 노년의 속세의 삶에서 물러나 과거의 삶을 성찰하며 영적인 평화를 찾습니다. 이 작품은 너무나 방대하고 상세하여 일부 학자들은 이를 반판 소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명확한 절정과 해결이 있는 전통적인 줄거리 구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삶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최종 목표 없이 순간들의 연속, 작은 기쁨과 큰 슬픔의 연속이죠. 음악에 대한 묘사 또한 숭고합니다. 피리, 고토 거문고, 비파 소리는 종종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인물의 음악적 재능은 그의 감수성과 성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심지어 해이한 궁궐의 건축 또한 서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들은 고정된 벽이 아니라 병풍과 대나무 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염탐과 밀회를 가능하게 했고 사생활이 취약하고 침투 가능하다는 느낌을 주어 끊임없는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색채는 거의 또 하나의 등장인물입니다. 무라사키 시키부는 계절, 신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의복의 색채 조합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색채 조합의 실수는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색채 자체가 하나의 언어였죠. 이 시대는 무사사회가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해이한 궁정은 평화와 문화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이상적인 남성상은 강한 전사가 아니라 섬세한 문인 시인 서예가 음악가였습니다. 남성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미학적인 취향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이러한 무력보다는 문화와 감수성에 대한 초점이 겐지 모노가타리와 같은 작품이 창조되고 높이 평가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환경은 역사상 처음으로 심리와 감정이 서사 예술의 중심이 되는데 적합했습니다. 이 소설은 또한 빙의나 유령과 같은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요소들은 종종 억압된 죄책감, 욕망, 질투의 심리적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적인 요소를 매우 정교하게 활용한 사례입니다. 겐지의 유산은 또한 번역과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수세대에 걸친 번역가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걸작은 일본의 비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독자들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문학적 보물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일본 미학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깊어서 소설의 장면을 묘사하는 그림을 지칭하는 겐지 회화 유엔시후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두루마리 그림이나 병풍에 그려진 이 그림들은 일본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들 중 일부이며 이 이야기가 국가적 의식 속에 확고히 자리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결국 겐지 모노가타리를 그토록 혁명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인간성입니다. 천년 전 비단과 시의 세계에 살았던 인물들은 실수하고 절실히 사랑하고 질투하며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우리와 같습니다. 이 소설은 단지 한 왕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격적일 정도로 정직하고 깊이 있게 인간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무라사키 시키부가 천년 전에 시작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과 상실에 대한 대화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인 거죠? 자, 충격적인 반전은 이것입니다. 18세기와 19세기 유럽과 러시아의 위대한 거장들과 연관짓는 심리소설이라는 장르는 사실 11세기 일본 여성이 발명했습니다. 그녀는 그 위에 다른 모든 소설가들이 알지도 못한 채 건물을 지을 토대를 구축한 셈입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도서관을 재정돈하고 세계 문학 지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가장 강력한 이야기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아이디어입니다. 한때 문학적 우주의 중심은 유럽이 아니라 일본의 황실궁정에 있었습니다. 겐지 모노가타리는 내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최근의 발명품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무라사키 시키부는 질투를 이해하기 위해 프로이트의 연구가 필요 없었고 존재의 우울함을 이해하기 위해 실존주의 이론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인간의 마음을 관찰했을 뿐입니다. 이 작품의 존재는 예술의 선형적 발전에 대한 생각에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문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시기에 다른 문화에서 나타나는 천재성의 정점들을 봅니다. 그리고 11세기 일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상 가장 높은 정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 지식은 다른 어떤 작품도 폄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학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합니다.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만들고 역사 전반에 걸쳐 인간 표현의 놀라운 다양성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죠. 문학의 나무는 전 세계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심리적 깊이로 감동을 주고 인물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소설을 읽을 때 무라사키 시키부를 기억하세요? 천년 전 눈부신 아름다움과 복잡성의 세계에서 그 예술의 성우자였던 궁정 여인을 기억하세요. 그녀는 우리에게 선물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새로운 방식을 말이죠. 성찰, 감정, 그리고 덧없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는 유통기한이 없으며 한 목소리가 수세기를 통해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산입니다. 겐지 이야기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으며 오늘날 우리의 잠을 설치게 하는 걱정들, 우리를 설레게 하는 똑같은 기쁨들이 천년 전 일본의 한 뛰어난 여성에 의해 이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교로 탐구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저 놀랍습니다. 겐지 이야기를 통한 여정은 길지만 완전히 다른 감수성에 대한 몰입입니다. 세상을, 아름다움을, 그리고 슬픔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몰입이죠. 그것은 단순한 책 이상이며 천년 동안 모두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려온 영혼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인류 최초의 위대한 소설, 심리소설의 원점은 스페인 기사도 이야기가 아니라 천재적인 한 여성의 손길로 쓰인 일본 왕자의 삶과 사랑에 대한 섬세하고 기념비적인 연대기입니다.
이 일본 문학의 심장부로 떠나는 여행이 저만큼이나 여러분에게도 매혹적이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놀라운 이야기들이 허구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책들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석에는 발견할 우주가 가득합니다. 이 문학적 발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호기심, 그리고 열린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이런 비밀들을 함께 알아가는 것이 이 공동체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이 모든 지적 여정의 원동력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밝히는 것이 즐거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종 모양 아이콘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탐험을 놓치지 않도록요.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겐지 모노가타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또 어떤 문학적 통념을 파헤쳐 보기를 원하시나요? 댓글에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